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올해로 47살이고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건설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오는 바쁜 일상을 살고 있죠. 사실 나이가 들수록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해서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마시는 소주 한 잔과 아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 식사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유일한 낙이랄까요? 결혼한 지는 벌써 18년이 되었습니다. 아내 이서연과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만나서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올해 45살로 결혼 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돌보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아이는 없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큰 갈등이나 다툼도 별로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럭저럭 안정적이었죠.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나름 화목한 부부였을 거예요. 적어도 몇 달 전까지는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변화의 조짐은 올해 초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예전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기 시작했다든지 옷차림에 신경을 더 많이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었죠.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더 꾸미려고 하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다 보니 서로에게 소홀해질 수 있는데 아내가 자기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외출 횟수가 현저히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친구들을 만나거나 장을 보러 나가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매일같이 외출을 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만난다, 동창 모임이 있다, 쇼핑하러 간다는 말들을 자주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돌아와서 오늘 누구 만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며 재미있게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식사할 때도 텔레비전을 볼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더라고요. 메시지가 오면 얼굴에 미소를 띠면서 열심히 답장을 보내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누가 메시지를 보냈냐고 물어보면 친구들이야 라고 대답할 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옆에 있어도 별 신경 쓰지 않고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다가가면 슬쩍 화면을 가리거나 핸드폰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 9시, 10시 정도에 들어오던 것이 점점 11시, 12시를 넘기기 일쑤가 되었어요. 물어보면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며 웃어넘기곤 했죠. 하지만 그 웃음이 어딘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집에 돌아와서도 예전처럼 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뭔가 항상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한 달 전쯤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우연히 아내 핸드폰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메시지 알림이 뜬 상태였는데 발신자 이름이 708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7080이라는 건 보통 노래방이나 주점에서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왜 아내 핸드폰에 이런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메시지 내용을 보려고 했지만 잠금이 걸려 있어서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아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나 많은 변화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외출할 때마다 동창 모임,
친구들과의 만남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18년 결혼 생활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불안감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의심을 품고 지내던 중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났습니다. 3주 전쯤의 일이었어요. 아내가 오늘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다고 말하고 나간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새로 산 것 같은 원피스를 입고 나가더라고요. 향수 냄새도 평소보다 진했어요. 단순한 동창 모임치고는 너무 정성스럽게 꾸미고 나가는 것 같아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오후 7시쯤 되니까 거래처 미팅이 갑자기 취소되어서 시간이 생겼거든요. 집으로 바로 들어갈까 하다가 문득 아내가 어디서 동창 모임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별다른 의심은 없었어요. 그냥 혹시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차라도 한 잔 사드리고 싶었거든요. 결혼한 지 오래되다 보니 이런 작은 이벤트라도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시내 중심가를 천천히 운전하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호등에서 잠깐 정차해 있는데 인도를 걸어가는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내였어요. 18년을 함께 살았는데 뒷모습을 못 알아볼 리가 없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동창 모임에 간다고 했는데 혼자 걷고 있었어요. 동창들과 만나러 가는 길인가 싶어서 계속 지켜봤습니다. 아내는 주저없이 한 건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잠시 핸드폰을 보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건물이 뭔지 확인해 보려고 차를 길가에 세웠어요. 건물을 자세히 보니 1층에 식당들과 카페가 있었고 지하에는 번쩍거리는 네온 사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7080 추억의 노래주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7080이 바로 이곳과 관련이 있었던 거죠. 처음에는 동창들과 노래주점에서 만나는 건가 싶었어요. 요즘 중년들 모임에서 노래주점을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집에서 동창 모임이라고만 했을까요? 노래주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될 텐데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혼자 들어간 것도 이상했습니다. 보통 동창 모임이면 여러 명이 함께 가거나 적어도 누군가와 같이 만나서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한 10분 정도 차 안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진실을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아내가 정말 동창들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제가 나타나서 깜짝 인사라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음을 다잡고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노래주점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어두운 조명 아래 원형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고 한쪽에는 작은 무대가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한 남자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손님들은 대부분 40대, 50대로 보이는 중년들이었어요. 남녀가 섞여 앉아 있는 테이블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입구 근처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어요. 건장한 체격의 중년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가깝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동창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남자와 둘이서만 있었죠. 그 남자가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었어요. 노래가 끝나자 아내 쪽으로 와서 자리에 앉더라고요. 아내는 그 남자의 노래에 박수를 치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 표정을 집에서는 본 지가 정말 오래되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집에서는 항상 무표정하거나 피곤한 표정만 지었는데 지금은 마치 20대 처녀처럼 수줍어하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가끔씩 그 남자가 아내의 손을 잡기도 하고 아내도 전혀 거부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8년을 함께 산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있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아내의 표정이었어요.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밝고 행복한 표정이었거든요.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언제부턴가 그런 표정을 짓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더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주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름은 조기훈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이는 51살 정도로 이 노래주점에서 반주를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직원과 손님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이 조기훈이라는 남자가 유부녀들과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가 정말 다른 남자와 그런 관계일까요? 18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 광경은 단순한 친구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나 친밀했습니다. 특히 아내의 표정과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을 텐데 그날은 도저히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노래주점에서 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그 남자와 나누던 친밀한 대화, 손을 잡히면서도 거부하지 않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밤 12시 30분이 되어서야 아내가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조금 취한 것 같아 보였고 얼굴도 평소보다 붉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동창 모임 어땠어? 누구누구 왔대? 아내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응, 재밌었어.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꽃이 피었지라고 대답했어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났는지 물어보니 아내는 몇 명의 이름을 대긴 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는 동창들 이야기를 할 때 누구는 어떻게 지내고 누구는 무슨 일을 한다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디서 만났어? 라고 물어보니까 시내 카페에서 만났다가 나중에 노래방도 갔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노래방이라고 하니까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내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제 본 장면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아내는 여전히 외출할 때마다 친구들이랑 만난다거나 쇼핑하러 간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구체적으로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핸드폰 사용 패턴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메시지가 와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알림음이 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미소를 짓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답장도 평소보다 훨씬 길게, 정성스럽게 보내고 있었어요. 누가 메시지를 보냈냐고 물어보면 여전히 친구들이라고만 대답했지만 그 표정을 보면 단순한 친구와의 대화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또다시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새로 산 듯한 블라우스를 입더라고요. 향수도 평소보다 진하게 뿌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신이 들었어요. 단순한 친구 모임치고는 너무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저는 아내가 나간 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밖으로 나섰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무리하고 7080 노래주점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예상했던 대로 아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남자, 조기훈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노래주점 안으로 들어갔고 저는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주변을 더 둘러보니 이 노래주점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 수 있었어요. 근처 상점 사장님과 이야기해보니 이곳이 중년층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조기훈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잘해서 단골 손님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유부녀들과 자주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이었어요. 상점 사장님 말로는 이미 몇 번이나 다른 가정에 문제를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노래주점에서 만난 유부녀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했습니다. 그 양반 말솜씨가 좋아서 외로운 아줌마들이 자꾸 넘어가더라고요. 벌써 몇 번째인지 몰라요라는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아내도 그런 수법에 넘어간 거였죠. 2시간 정도 지나자 아내와 조기훈이 노래주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헤어지지 않더라고요. 조기훈이 아내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어디론가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따라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정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향한 곳은 시내 한복판에 있는 모텔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한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차에 기대어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18년간 믿어왔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다니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스마트폰으로 그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1시간 반 정도 지나자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조기훈이 아내에게 뽀뽀하며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까지 촬영할 수 있었어요. 아내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와 함께 있을 때는 절대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18년을 함께 산 제 아내가 맞나 싶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모텔에서 나오는 아내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는 표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봤나 생각해보니 정말 오래전 일이더라고요. 신혼 초기 이후로는 그런 모습을 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는 그렇게 밝게 웃고 있다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내가 들어올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밤 1시가 넘어서야 아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평소보다 화장도 조금 번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 아내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더니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떨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도 거짓말이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방금 찍은 사진들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서연아, 이게 친구들이랑 카페에서 수다 떤 거야?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어요. 모텔 입구에서 조기훈과 함께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나올 때 포옹하며 작별 인사하는 사진들을 보여주니까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이게 뭐야, 어떻게 찍은 거야 라며 당황했지만 이내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미 차가워진 마음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8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아내는 울면서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였다. 그 사람이 자꾸 유혹해서 어쩔 수 없었다. 정말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확인한 건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었잖아요. 며칠 전부터 계속 지켜본 결과였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의 핸드폰을 자세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는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잠금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결혼기념일로 잠금을 해놓고는 불륜을 저질렀으니까요. 7080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조기훈과의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가 무려 수백 건이나 되더라고요. 그것도 지난 3개월 동안의 말이에요. 메시지 내용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오늘도 당신 노래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에요. 남편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요 같은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조기훈 역시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행복합니다. 우리만의 시간을 더 늘려가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요라는 식의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아내가 저에 대해 불평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일만 알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집에서는 맨날 피곤하다고만 해. 언제부터인가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아라는 식으로 저를 비하하는 메시지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18년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제가 이렇게 취급받고 있다니 정말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조기훈은 거기에 더해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죠 라며 아내를 부추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몇 번 만난 게 아니라 거의 매주 2에서 3번씩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지난 3개월 동안 말입니다. 메시지를 보니 노래주점에서 만난 후 거의 매번 모텔에 가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목격한 건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죠. 아내가 최근 들어 외출이 잦아진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두 사람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들이었어요. 남편과 이혼하면 같이 살 수 있을까라는 아내의 메시지와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 진짜 사랑하니까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라는 조기훈의 답장을 보고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단순한 일시적 불륜이 아니라 진짜로 저와 이혼하고 그 남자와 함께 살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핸드폰에서 확인한 모든 내용들을 말하면서 이게 한순간의 실수냐고 물어봤어요. 아내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정말 나를 아껴준다는 식으로 조기훈을 감싸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하게 대응하기로 한 거예요. 서연아, 나는 너를 용서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조기훈이라는 놈은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다. 우리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아내는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고 애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혔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18년간의 결혼 생활이 과연 의미가 있었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조기훈이라는 남자만큼은 반드시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가정들을 파괴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인간들을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번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정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대응하고 싶었거든요. 동시에 조기훈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은근히 물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면서 이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알면 알수록 정말 악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조기훈은 7080 노래주점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히 반주 담당으로 시작했는데 노래를 잘하고 말솜씨가 좋아서 점점 인기가 높아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이런 인기를 악용해서 외로운 중년 여성들을 타겟으로 삼아 접근하는 수법을 쓰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주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다음 서서히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식이었어요. 노래주점 근처에서 다른 상점을 운영하는 분들과 이야기해보니 조기훈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미 몇 명의 유부녀들이 그의 희생양이 되어 가정이 파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는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양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망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어요라는 말을 들으면서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조기훈이 현재 제 아내뿐만 아니라 다른 유부녀들과도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노래주점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조기훈에게는 단골로 찾아오는 여성 손님들이 여러 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40대, 50대의 유부녀들이었고 각자 자신만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제 아내도 그중 한 명에 불과했던 겁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한 결과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이 상당히 명확했고 특히 모텔 출입 사진과 수많은 메시지 내용들은 불륜 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자료였습니다.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해줬어요. 상간남인 조기훈에게는 더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법정에서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변호사의 말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우선 내용 증명부터 발송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불법적인 불륜 관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가정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작성했어요.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실 3천만 원도 제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비하면 적은 금액이었지만 우선 조기훈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내용 증명을 발송한 후 3일 정도 지났을 때 조기훈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상당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기 김태수 씨죠? 제가 좀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서로 조용히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기훈 씨, 당신이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치르셔야 해요. 조기훈은 전화로 여러 가지 협상을 시도했어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리고 위자료도 조금은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3천만 원은 너무 많지 않나요?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게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어떤 협상에도 응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남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아내의 태도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아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기훈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아내는 계속해서 조기훈을 변호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도 잘못이 크니까 너무 가혹하게 하지 말자. 법적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 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아내의 태도를 보면서 더욱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접근한 것도 있어. 그 사람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라고 말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어요. 물론 아내도 잘못했지만 분명히 조기훈이 먼저 유혹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메시지 내용을 봐도 조기훈이 더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접근했던 것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 남자를 감싸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며칠 후 조기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김태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법정까지 가면 저만 힘든 게 아니라 부인도 힘들어지실 텐데요.
서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기 때문에 이미 늦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드는 모습을 동네 분이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드린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는 처음에 전화로 태수야, 너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자주 간다던데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서연이가 그럴 애가 아닌데 설마 그런 일이? 라면서 말이에요. 어머니는 평소에 아내를 정말 아껴해 주셨거든요. 친딸보다도 더 예뻐해 주시면서 명절 때마다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를 더 챙기라고 하실 정도였어요. 그런 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정말 죄송했지만 어차피 알게 될 일이라서 미리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드리자 어머니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들과 메시지 내용들을 보시면서 정말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그 애를 얼마나 아껴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에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더욱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오셨어요. 평소에는 정말 온화하시고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날만큼은 정말 화가 나신 모습이었습니다. 아내가 현관에서 어머니를 맞이하자마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연아, 내가 너를 며느리로 맞은 게 죄구나. 18년 동안 우리 태수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냐? 밤늦게까지 일해서 가족 먹여 살리는 남편을 두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배신감이 모두 섞여 있었어요. 명절 때마다 친정 어머니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챙기라고 했더니 이게 나한테 해줄 일이었냐? 내가 너를 친딸처럼 아껴했는데 말이다. 어머니는 평소에 절대 큰 소리를 내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날은 정말 목소리를 높이시면서 아내를 꾸짖으셨어요. 아내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아내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지만 어머니는 쉽게 용서해주지 않으셨어요. 서연아, 내가 정말 반성한다면 그놈이랑 같이 사는 게 어떻겠니? 우리 집에는 더 이상 있을 자격이 없다. 18년 동안 태수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고마움도 모르고 다른 남자한테 가서 남편 욕을 했다면서. 어머니는 아내가 조기훈에게 저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까지 알고 계셨어요. 아내는 더욱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정신을 차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용서는 하늘이 하는 거다. 하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상처받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내가 진짜 반성한다면 당분간 친정에 가서 생각을 정리해라. 그 말씀을 들으며 아내는 더욱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어머니의 반응이 충분히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를 정말 친딸처럼 아껴왔거든요. 결혼 초기에 아내가 시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때도 항상 감싸주셨고, 제가 사업이 힘들어서 집에서 짜증을 낼 때도 며느리가 힘들어하니까 이해해라라고 저를 달래주시곤 했어요. 명절 음식도 아내 취향에 맞춰서 준비해주시고 아프면 친딸보다 더 걱정해주셨거든요. 그런 어머니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셨으니 얼마나 상처가 크셨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아내와 대화를 나누셨어요. 주로 아내를 타이르시면서도 동시에 실망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서연아, 내가 외롭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나한테라도 이야기했어야지.
어떻게 다른 남자한테 가서 위로를 받을 생각을 했니? 그리고 그 남편 욕하는 건 정말 너무했다. 어머니는 아내가 조기훈에게 저를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가장 속상해 하셨어요. 한편 법정에서는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조기훈 측에서는 처음에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단순한 친구 관계였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식으로 발뺌하려고 했죠. 심지어 김태수 씨 부인이 먼저 접근했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특히 모텔 출입 사진과 수많은 메시지 내용들은 그들의 불륜 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하는 자료였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소송 과정에서 조기훈의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당한 일이 지역신문에 작게 보도되자 비슷한 피해를 당한 다른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에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 40대, 50대의 유부녀들이었고 조기훈의 똑같은 수법에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조기훈 때문에 실제로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는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우리 쪽에 훨씬 유리해졌다고 말했어요. 조기훈이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되면 위자료도 더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조기훈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악질적으로 유부녀들에게 접근했는지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한순간의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아예 이런 일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악질이었던 거죠. 조기훈은 이런 상황이 되자 패닉 상태에 빠진 것 같았어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해왔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단순히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악질들이 계속해서 선량한 가정들을 파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기훈의 변호사는 피고는 단순히 노래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것뿐이며 개인적인 관계로 발전한 것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심지어 원고의 부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까지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공개된 메시지 내용들을 보면 누가 봐도 조기훈이 더 적극적으로 유혹했다는 것이 명백했어요. 특히 초기 메시지들을 보면 조기훈의 수법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노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같은 무해한 내용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차 혹시 힘든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이야기해주세요. 저도 외로울 때가 많은데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같은 식으로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 같은 분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는 식으로 사랑 고백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법정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증거는 조기훈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거의 똑같은 패턴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제출한 메시지 내용들을 보니 문구가 거의 비슷했어요. 마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말이에요. 당신을 만나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남편분이 당신의 소중함을 몰라주시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같은 멘트들을 여러 여성들에게 동시에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것만 봐도 얼마나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알 수 있었어요. 더욱 가관이었던 건 조기훈이 각각의 여성들에게 당신만이 특별하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여러 명과 동시에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날 오후에는 어라는 여성과 만나고 저녁에는 우리 아내와 만나는 시기였어요. 법정에서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용당했는지 그때서야 깨달은 것 같았어요. 재판장은 조기훈의 이런 행태에 대해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불륜 행위로 이는 단순한 개인적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피고는 자신의 직업적 위치를 악용하여 감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의 기혼 여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이는 명백한 가정 파괴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조기훈 측 변호사가 아무리 변명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조기훈이 운영하는 7080 노래주점 자체가 이런 불륜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조기훈은 새로운 여성 손님이 오면 일부러 감상적인 노래들을 불러주면서 감정적으로 흔들어 놓는 방식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혼자 오시기 힘드셨을 텐데라는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한 다음 개인적인 연락처를 교환하는 수법을 써왔다는 거였죠. 더 기가 막힌 건 조기훈이 이런 일들을 전혀 죄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법정에서도 저는 외로운 분들에게 위로를 드린 것뿐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라는 식으로 변명했거든요. 심지어 남편들이 부인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정을 파괴해놓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조기훈의 7080 노래주점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손님들이 급격히 줄어들었거든요. 특히 기혼 여성 손님들은 거의 오지 않게 되었어요. 주변 상인들의 말로는 그 노래주점 때문에 이 동네 이미지가 안 좋아졌다면서 임대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건물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조기훈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된 거였죠. 한편 우리 집 상황도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의 강력한 권유로 아내는 친정집으로 가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있겠다고 했는데 결국 한 달 넘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아내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18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이지만 이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아내는 가끔씩 전화를 걸어서 언제 집에 돌아가도 될까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기다려달라고 대답했어요.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기훈에 대한 법적 처벌이 확실해질 때까지는 어떤 결정도 내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통해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기를 바랐거든요. 드디어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저를 비롯해서 다른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진 지역 주민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조기훈은 변호사와 함께 피고석에 앉아 있었는데 예전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몇 달간의 재판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경제적 타격이 상당했던 것 같았어요.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 조기훈은 자신의 직업적 지위를 악용하여 다수의 기혼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해당 가정들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서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의 지급을 명합니다. 재판장의 판결 선고를 들으면서 정말 안도감이 들었어요. 비록 제가 요구했던 3천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그래도 조기훈이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 거였으니까요. 더욱 중요한 건 이 판결을 통해 조기훈의 악행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은 계속해서 또한 피고가 운영하는 7080 노래주점의 영업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의 조사를 권고합니다라고 말했어요. 유흥업소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구청에서도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고요. 조기훈의 노래주점이 건전한 유흥업소가 아니라 불륜의 장소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법정에서 입증되었으니까 영업 정지나 폐업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판결이 나온 후 법정 밖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이제 조기훈 같은 사람들이 함부로 다른 가정을 파괴하지 못할 거예요 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특히 조기훈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한 여성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비록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이 재판이 단순히 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사회정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친정에서 돌아온 아내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재판도 끝났으니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18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지만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며 매달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무엇보다 아내가 조기훈에게 저를 비하하는 메시지들을 보낸 것이 가장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18년간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저를 그렇게 취급했다는 것 자체가 배신이었거든요. 내가 그 남자한테 나에 대해 뭐라고 했는지 다 봤어. 그건 정말 용서할 수 없어.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내 측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서 큰 다툼은 없었어요. 다만 18년간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과정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혼 때 함께 장만했던 가구들, 여행 가서 산 기념품들, 결혼기념일마다 주고받았던 선물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많은 추억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조기훈에게는 더 큰 처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은 물론이고 7080 노래주점도 결국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어요. 구청에서 건전한 유흥문화를 해치는 업소라는 이유로 3개월간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린 건데 사실상 폐업과 다름없는 상황이 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속여왔던 다른 여성들까지 몰려가서 따지는 바람에 정말 곤경에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후 조기훈이 결국 이 지역을 완전히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버틸 수 없게 된 거였죠. 7080 노래주점 자리에는 건전한 가족 레스토랑이 들어섰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제야 깨끗해졌다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적으로 대응한 덕분에 이런 악질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혼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18년간 살았던 집은 팔고 작지만 깔끔한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헬스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동안 결혼 생활에 매여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 자존심을 지켰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조용히 넘어갔다면 평생 후회했을 텐데 끝까지 싸워서 정의를 실현했으니까 마음이 후련합니다. 조기훈 같은 악질이 다른 가정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처벌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었거든요. 비록 18년 결혼 생활은 끝났지만 적어도 떳떳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동네에서 만나는 분들이 김 사장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깨끗해졌다고 인사해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47살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존심 있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 만족합니다. 조기훈은 완전히 몰락했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찾았으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이다 복수가 아닐까 싶어요. 요약하자면 저는 18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불륜을 발견하고 상간남 조기훈을 법정에서 완전히 처벌했습니다.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내고 그의 노래주점을 폐업시켰으며 결국 그 지역에서 쫓아냈어요. 아내와는 이혼했지만 제 자존심은 지켰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47살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것이지만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어서 만족해요.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처럼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풍경 속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지도 살짝 알려주시면 더 가까이서 여러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